자,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페이지 34, 원소와 주기율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보자고. 원소. 자, 우리가 영어로는 el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element라고 하는 이 원소라고 하는 거, 이 원소라고 하는 건 원자하고 분자하고는 다른 녀석이야. 자, 원자는 무엇이고 분자는 무엇이고 원소는 무엇인가, 이 세 개를 좀 구분을 지어보자는 거지. 자, 원소가 뭘까? 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책이 있지? 뭐라고 적혀있어? 책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성분이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소릴까?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도 자르고 잘라가지고 가장 작은 어떠한 단위가 있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하는 거는 원소일까? 그렇지, 산소라고 하는 건 원소야. 왜? 다 쪼개고 나면 산소 하나밖에 안 남거든. 자, 그러면은 오존이라고 하는 거, 오존은 원소일까? 네, 맞습니다. 오존도 원소야. 왜냐하면 단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녀석이거든요. 산소 원자로 만들어진 녀석. 자, 산소라고 하는 분자, 산소 분자는 산소라는 원자가 두 개가 만나면 산소 분자가 되잖아. 산소라는 걸 가지게 돼. 오존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 원자 세 개가 모이면 오존이 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산소라는 것과 오존이라는 거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산소라는 거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인데 이 두 개 성질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원소고 이것도 원소인 거야.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 산소하고 오존하고 물은 다 성질이 다르지.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물이라고 한 건 수소라는 녀석과 산소라는 녀석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된 거야.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원소는, 그 물질은 원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소라고 하지 않지요. 자, 그러면 원자는 무엇인가? 일단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학교 수준이고, 사실은 물질의 최소 단위는 뭐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가 지금 인간이 찾아낸 최소 단위, 일단 확인이 된 최소 단위는 쿼크하고 렙톤, 이 두 가지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쿼크라고 하고 이거를 경입자라고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자, 이 쿼크나 경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녀석들이 물질의 최소 단위기는 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녀석들, 쿼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 존재하기는 힘들거든. 왜냐하면은 이 쿼크라는 것 자체가 모여가지고 중성자나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상에서 원자의 형태, 물질에서 원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지 원자 내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로도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중성자나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쿼크, 그 자체가 평소에 현실에 그대로 있다? 그렇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원자라고 하는 거. 물론 가장 작은 단위는 쿼크나 경입자가 되는 건 맞아요. 자, 분자라고 하는 건 뭘까? 분자라고 하는 건 물질의 성질을 띠는 최소의 단위야. 어떠한 성질을 띠는 가지는 최소 단위. 자, 그래서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은 원소, 원자, 분자 이 세 개의 구분은 좀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소라는 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지? 자, 첫 번째,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아까 전에 물은
더 분해가 돼. 뭐하고 뭐? 수소하고 산소로.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자, 두 번째.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10여 가지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뭐 거의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원소들이 모여 다양한 물질을 생성을 한대. 그렇지.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된다? 물이 된다. 그 외에도 많지.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뭐 여기까지는 된 것 같네요. 자, 그 밑에 이제 주기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기율. 혹시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 손대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누가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보래. 거기에 월요일 웹툰에 보면은 미티 작가의 뭐 무슨 만화가 있는데 내 거 해라 아닌데 내 거 해라는 노래 이름인데. 자, 어쨌든 그 만화에 보면 거기 선생님 이름이 주기율 선생님이라고 나와. 이 주기율이래. 주기율. 이 주기율이 뭐냔 말이야. 원소가 우리가 일단 원소가 1번부터 있어. 그 원자가 1번부터 있어. 1번이 수소고 2번이 뭐야? 헬륨. 이건 모르겠다. 거기 35페이지 위에 보면 주기율표가 있어요. 그거 보셔도 돼요. 물론 나는 뭐라고 했지? 예전에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어. 리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들을 쭉 성질을 해보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 비슷한 녀석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이거를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야. 자, 무슨 소리냐? 자, 주기율표에 선생님이 여기 한번 쫙 써볼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주기율표를 한번 써볼게, 쌤이. 수, 해, 리, 배, B, C, N, O. 이거 옆으로 가야 되겠네. 자, B, C, N, O, F, N, E. 자, 나, 만, R, G. 나만 알지. 뭐, 페, 시, 콜, 라, 자, 외우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무식하게 외우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외우세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물론 이 수소는 제외합니다. 수소는 제외하고 이 세 개는 성질이 비슷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얘들 엄청나게 반응성이 좋아요. 반응성이 좋다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 같은 데 넣으면 뻥 하고 터지거나 불이 막 나거나 그래.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만나면은 수소기체가 막 발생을 합니다. 수소기체가 막 발생하고 또 뭐가 되냐면 산성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산성이 아니지. 이거 수소기체가 날아갔으니까 염기성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 이 뒤에는 네온, 아르곤 뭐 등등등 그 밑에도 막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밑엔 크립톤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제논이 되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쌤이 안 외운다는 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요. 이거는 헬륨까지 포함을 하겠다. 반응을 안 해. 성질이 반응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들 이 밑에 FCl, Br, 아이오딘,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녀석들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얘들도 반응성이 좋아. 가장 대표적으로 염소. 뭐에 쓰였어? 뭘 쓰였지? 혹시 아는 사람? 염소. 염소 말고 뭘 쓰였어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뭘 했었지? 아우슈비츠. 자, 아우슈비츠에 넣어가지고 뭐를 했어? 독가스를 살포했단 말이야. 그 독가스의 주성분이 대체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염소가스를 사용을 했어. 사람 죽이기에 정말 좋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체 자체가 염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죽이기가 참 좋아요. 그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로린도 마찬가지야. 독성이 있고요. 브로민과 아이오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독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성이 좋다는 거예요. 독성이 좋다는 건, 독성이 크다는 거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반응성이 좋아. 뭐 이런 반응성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도 다 비슷비슷해. 성질이 다 똑같진 않아요. 이 두 개는 기체고 얘는 액체고 얘는 고체. 그런데 이 상온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에서의 뭐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녀석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끼리 쫙 모아놓은 것을 모아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거야. 주기율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주기율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번까지 쌤이 지금 쓴 것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필요할 때 중간중간 외우시면 좋고요. 자, 이 주기율표를 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 원자의 구조부터 좀 하고 이제 주기율표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자, 이것 좀 하고 갈까? 그래. 주기율표는 누가 맨 처음 만들어냈을까?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거기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표를 만든 건 아니야. 그때 원소라는 것들이 어떤 주기성을 가지더라. 그런데 이거 주기성을 완전히 표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세 개씩, 세 쌍씩 원소를 딱 모아놓으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더라. 이걸 우리가 거기 보면은 세쌍 원소 이론이란 말은 없는데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멘델레예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멘델레예프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주기율표를 만들기는 해.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지금 현대에서 쓰는 주기율표를 만들진 않고 실제로 약간 위치가 바뀐 것들도 있었어요.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금 현대에 쓰는 주기율표 형태로 만든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 모질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확립을 했다. 이 모질리는 어떻게 했냐? 이 원자 번호 순으로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이고 이거 3번 4번 이렇게 되겠지.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 사람은 모질리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하자? 원자 구조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자 구조. 자, 원자는 한가운데 무엇이 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원자 구조는 한가운데 뭐가 있다? 핵이 있습니다. 자, 핵이 있고 핵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도느냐? 이 주위를 그냥 태양계 행성 돌듯이 이렇게 도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돕니까? 돌긴 도는데 어떻게 도는지 몰라. 마구잡이로 돌라. 마구잡이로 돌고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위치를 확인을 하면은 어느 방향에 어느 속도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속도라는 것 자체가 방향과 속력을 합한 거니까 어느 속도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속도를 확인하면 즉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력으로 어떤 속력으로 가는지 확인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거는 어떻게 요새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속력으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위치에 이 전자가 있을 가능성은 안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지. 가능성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대 원자 모형은 핵 주위에 전자가 있을 가능성을 이렇게 가능성이 높으면은 진하게 표현을 하고 가능성이 낮으면은
연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구름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름 전자 모형, 전자구름 모형 또는 구름 전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보통 요새는 이야기를 해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물리 파트에 상당히 깊은 현대물리 쪽으로 가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 핵이 있고 이 주변에 뭐가 돈다? 전자가 돈다. 자, 전자가 도는데 이 핵이라고 한 건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핵이라고 한 건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하고 이거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같네. 또 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양성자는 쿼크가 어떤 쿼크? up, 쿼크, down, 쿼크 해가지고 up, down 되면은 양성자가 되고, 쿼크가 up, dow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성자가 된다고 했어. up이 플러스 3분의 2의 값을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하면 플러스 1이 되지?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합하면 뭐가 된다? 중성자는 뭐가 된다? 0.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중성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드론, 강입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헤드, 론이라고 하고,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강입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쿼크가 모여서 뭐 이룬다? 강입자를 이룬다. 자, 이 주변에 전자가 돕니다. 이 전자가 도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전자 같은 거 뭐라고 한다? 저기 이야기했던 경입자, 렙톤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지. 자, 이 렙톤의 종류는 사실은 총 6가지가 있어요. 전자, 그리고 타우 입자, 뮤 입자 해가지고 총 3가지와 그거에 대한 각각의 중성미자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핵 주위에 전자가 돈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다 아는데요? 그렇지, 이거 다 알아. 자, 일단 잠깐 필기를 하시고 그 뒤에 계속 좀 설명을 할게요. 자, 3분 지났는데 필기 다 했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뭘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 핵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전자가 들어간 순서가 있어. 물론 이걸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비탈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맞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내용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깊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핵 주위에 첫 번째 에너지 수준이 있어. 첫 번째 에너지 수준의 것들을 우리가 이것까지 설명을 할까? K 전자껍질이라고 하고요. K 전자껍질이라고 하고, 주양자수 이 정도까지만 하자. 아주 어렵지 않게. 주양자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K 전자껍질의 주양자수가 1인데 이 K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2개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2개야.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의 앞에 자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2 사람밖에 못 왔지. 선생님, 저는 제 남자친구하고 너무 좋아서 한 좌석에 둘이 앉을 수 있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실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차에, 버스에 좌석이 2개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앉을 수 있어? 한 명 이렇게 2개 앉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버스가 원래는 뭐 2개면 뒤도 계속 2개여야 되는데 두 번째 줄은, 이 버스는 좀 특이한 버스야. 좌석이 8개가 들어가. 즉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8개가 들어가요. K 다음은 뭐지?
KL 쉘입니다. L 쉘입니다. 자, 그래서 N 쉘일 때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총 그 다음엔 8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8개가 들어갈 수 있어. 자, 우리가 원래 버스를 탈 때는 마음대로 앉을 수 있지만 쌤이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앞에서부터 앉아. 근데 이 쌤이 진짜 무서워. 그러면 진짜 앞에서부터 앉아야 되지? 앞에서부터 2개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앉는 거야. 그것도 원자 번호 순서대로.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앉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2개, 그 다음에 몇 개냐면은 8개, 2개 더하기 6개거든요. 그 다음엔 2개 더하기 6개 더하기 10개 해가지고 18개 해가지고 원래는 18개가 돼야 돼. KL, 그 다음에 무슨 쉘? M 쉘. 이거 주양자수는 2고, 그 다음에 KL, M 쉘일 때는 N이 3인데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1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뒤에 있는 10개가 이쯤 되면요. 자, 가까이 있을 때는 쌤이 어때? 무서우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앉아야 돼. 맞지? 자, 그 다음에는 8명이 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8명이 짝짝짝짝짝 앉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8명이 앉았는데 18자리가 있는데 이 8명은 일단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8명이 앉아야 돼. 그런데 10자리가 남았잖아? 이 10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슬슬 멀어지니까 쌤이 대충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명은 이 뒤쪽에 따로 앉게 되는 거야. 이 녀석, 이 10명은요, 이 뒤에 있는 다시 8명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앉게 되냐면, 원래는 18명이 앉아야 되는데 8명만 앉게 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2명, 8명, 8명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칸에도 몇 개, 일반적으로는 8개 앉게 됩니다. 분자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18개, 1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기율표 한번 볼래? 주기율표 보면 처음에 몇 개? 2개,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딱 맞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렇지. 그 다음은 몇 개야? 이 사이에 있는 게 10개입니다. 한번 세봐봐. 거기에 주기율표 보면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디움, 폴로미움,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딱 10개지. 당연하지. 이게 1족, 2족. 그리고 여기가 3부터 12족, 13,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족하고 주기를 이야기 안 했네. 이렇게 세로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불러. 무슨 족? 변만족? 아니지. 변만족이 아니라 얘는 알칼리족. 이렇게. 왜 변만족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먹고 그런 애들이 변만족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같은 녀석들이야. 걔네들은 그런 거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만족이야. 얘네들은 알칼리족이라고.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끼리 뭐라고 부른다고? 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에 있는 녀석들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옆에 있는 건 주기라고 부릅니다. 세로는 뭐라고? 족. 옆으로 가는 건 뭐라고? 주기. 뭐 주는 거야? 아니야. 농담이야. 재미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족, 주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 이게 10개란 말이야. 그래서 3족부터 12족까지가 있고요. 이 뒤에 또 8개가 있어. 그 밑에도 보시면 여기가 몇 개냐면 10개가 될 겁니다. 해가지고 2개, 8개, 10개 해가지고 18개가 들어갈 겁니다. 한번 확인해봐. 맞나? 틀리나? 똑같이? 자, 그 밑에는 뭐 더 많아지니까는 뭐 설명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 뒤는 더 늘어나. 이렇게 2개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율표의 성질이 가게 되는구나. 전자가 처음에 가장 낮은 에너지에는
자, 가장 낮은 전자껍질은 2개까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 전자껍질은 몇 개가 들어가는구나? 8개가 들어가네. 그 다음 전자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 원래는 1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거를 다전자 원자, 전자가 2개 이상 들어간 일반적인 원자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8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2개는 특이한 녀석이고 뒤에 18개도 패스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20번까지 원소 중에서 보통 몇 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8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뭡니까? oct, electron. 자, oct가 뭐야? 뭐지? oct. oct가 뭐야? oct. octopus. 뭐야? 8. 뭐, 문어잖아. 8이 아니야, 8인가? 어쨌든, 8인지 8인지 몰라도 8개가 있는 녀석을 octopus라고 하잖아. oct가 8이라는 뜻이야. electron. 전자 8개를 맞추어야 되는 성질을 가진 걸 우리가 oct electron 법칙,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전자 2개 들어가는 녀석, 그 다음에 몇 개, 8개 들어가는 녀석, 그 다음에 8개가 들어가는 녀석, 그 다음에 18개,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족도 이야기했고 주기도 이야기를 다 했네. 다 됐네. 자, 여기에 보시면 주기율표를 보시면 그 책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을 건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금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녀석이 있을 거예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녀석은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아니야. 자, 그리고 한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규소인데 이 규소를 포함을 한 이런 녀석들은 청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준금속이 뭡니까? 금속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데 금속에 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속의 특징은 뭡니까? 금속, 우리 아는 금속이 뭐 있어? 뭐가 있어? 쌤, 여기 지금 금속을 달고 있는 게 없네. 여기 금속이 없는데, 그 주변에 보면 너희 책상, 의자 다리? 나무 다리면 또 안 되겠네. 뭐가 있을까? 잠깐만. 이것도 금속인 것 같네. 쇠. 우리 대표적으로 쇠 같은 게 금속이에요. 금속의 쇠 같은 거 어떤 특징을 가져? 쇠의 제일 큰 특징이 뭐야? 안 들리는데 뭐지? 광택을 띠지요. 광택을 띱니다. 또! 자, 오늘 쌤이 라면 비빔면 해 먹었는데, 자, 비빔면 해 먹을 때 물을 끓여 가지고 비빔면 해 가지고 물을 이제 부어 가지고 차갑게 만든 다음에 이제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이 치워야 되니까는 이 냄비에다가 찬물을 바로 부은 건 아니거든. 그 냄비를 옮기려고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냄비 그 자체를 이 쇠 부분을 그냥 잡은 거야. 잡자마자 뜨거워 했단 말이야. 왜? 열이 빨리 전달이 됩니다. 열 전도성이 좋고요.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콘센트가 있지. 콘센트 같은 데다가 뭘 해? 따라하지 마세요. 쇠젓가락을 딱 꽂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지지지지지 되지. 왜? 전기 전도성도 좋습니다. 자,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열 전도성이 좋으면 전기 전도성도 좋아요. 자, 거의 대부분이 금속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거의 대부분 고체야. 단 하나 수많은 액체입니다. 상온에서. 자, 그러면
이제 비금속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비금속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뭐가 있어? 그래. 비금속, 이거.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들 비금속이야. 자, 비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산소 반짝반짝하나? 질소가 반짝반짝한가? 아니지. 비금속은 광택이 없습니다. 자, 광택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기체 또는 고체도 있어. 사실은 비금속은 고체도 있지만은 기체 상태도 상당히 많아요. 자, 열과 전기 전도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단열재예요. 그래서 유리를 하나 해놓고 그 사이에 공기가 있게 하고 다시 유리를 즉 이중창을 했을 때는 되게 단열 효과가 좋아요. 열 전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열 전도성이 안 좋다는 건 전기 전도성도 안 좋다. 무슨 소리냐? 콘센트에 뭐를 꽂는다? 나무를 물론 이것도 위험해. 나무젓가락 꽂아도 지지지직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 아예 도자기로 만든 도자기 젓가락을 꽂았다. 그러면 전기가 흐를까? 거의 안 흐릅니다. 그래도 위험하기는 해. 전기 흐르기는 흘러요. 아예 안 흐른다고 볼 수는 없고요. 흐르기는 흐르는데, 어쨌든 쇠 젓가락만큼 그렇게 잘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과 금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일종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제 드디어 변만족과 같은 족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 족은 무슨 족이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 족이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 족.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 부르냐면 쌤 때는 겐이라고 했어. 근데 요새는 할로젠 원소족이라고 하고요. 할로젠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미안해. 이게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불활성이라고도 하고 비활성이라고도 하는데 비활성이라고 많이 합니다. 비활성. 그리고 이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기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알칼리 금속 쪽의 특징, 할로젠 원소의 특징, 비활성 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알칼리 금속부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일반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거 할 때 조금 잠깐 텀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쌤이 방송을 찍으면은 좀 빠르지? 좀 빨라요. 우리가 뭐 1시간 수업을 할 게 한 3, 40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 중간에 좀 쉬는 거 없이 바로바로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뭔가 텀이 넘어갈 때, 내용이 넘어갈 때쯤 되면 잠깐 스톱을 하고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알칼리 금속 쪽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이 첫 번째에 있는 족, 즉 1족 녀석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알칼리 금속들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반응성이 매우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정도, 분필 이 정도 크기, 이 앞에 있는 이 정도 크기의 칼륨이라고 할까? 칼륨을 물에 던져. 그러면은 뻥 하고 터집니다. 아마 지금 지금 너희가 이거 보는 게 유튜브니까, 말이 안 나온다. 유튜브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치면은 아마 실험한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 영상들을 보면 뻥뻥뻥 터지고 막 비커 깨지고 그럽니다. 그나마 리튬은 조금 안전해. 그거에 비해서는. 안전하다 해가지고 안 위험하다 한 건 아니야. 너희 요새는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지. 배터리 폭발 사건. 그 배터리의 주성분이 뭐야? 리튬 배터리잖아.
물론 리튬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기는 해. 뭐 리튬 수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걸 최대한 안정적으로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이게 불안정해지면 불이 나는 거야. 이것도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 정도면은 아유 감사하지. 그만큼 위험하다고. 그리고 보니까 수소도 위험하지. 수소는 뭐해? 뻥 하고 터지잖아. 그치? 나트륨, 칼륨 다 위험합니다. 사실 에너지가 큰 거는 나트륨이나 칼륨이 되게 커요. 우리 인간이 나중에 어떤 기술이 매우 좋아지면 배터리를 나트륨이나 칼륨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제어한다면. 지금 제어를 하기 때문에 리튬으로 배터리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뭐 사실은 배터리가 오래 못 가잖아. 맞지? 에너지가 그렇다고 아주 많다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걸 사용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위험해. 그만큼 에너지가 큰 만큼 위험해. 그래서 이것들로 뭐를 못 만든다? 배터리는 못 만들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녀석들은 첫 번째 반응성이 매우 좋다. 특히 뭐하고의 반응성? 물하고의 반응성이 좋습니다. 기름하고는요 반응성이 좋지 않죠. 왜? 기름 자체는 반응을 안 해요. 기름하고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보통 보관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름 속에 넣어놓습니다. 석유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씁니다. 그러면 공기하고는 반응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처음에 딱 꺼내잖아? 꺼내면은 너희 알루미늄 호일 알지? 알루미늄 호일 보면 어때? 위쪽은 반질반질한 면이 있고 뒤쪽은 어때? 뒤쪽을 딱 뒤집어 보면 뒤쪽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그 약간 불투명한 건 당연히 불투명하지. 안 반짝거리는 그런 파트가 있잖아. 처음 꺼내면 그런 모양이야. 안 반짝반짝한 그 호일의 안 반짝한 면과 같은 그런 색과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칼로 자를 수 있어. 얘네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릅니다. 그래서 칼로 살짝 자르면 자르자마자 그 반질반질한 면이 되었다가 금방 그 안 반짝거리는 그 면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공기하고 같이 반응을 해서 표면에 산화물이 생기는 거야. 산화물. 산화물이 뭐냐면 산소하고 금속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녀석들. 그러면 쉽게 하면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이 피막이, 그러니까 아주 얇은 막이 생겨서 이 녀석이 더 이상 반짝거리는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 안 반짝거리는 건 금속이 아니야. 금속이 아닙니다. 금속이 아니지. 왜? 산화물이니까. 산소하고 만나면 얘들은 다 세라믹스가 됩니다. 비금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처음 잘랐을 땐 뭐야? 공기하고 반응하기 전에 반질반질하다 했잖아? 금속이야. 금속의 성질이 뭐였어? 반짝거린다. 광택이 있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로젠 원소,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우 무르다. 세 번째, 공기와 반응성이 매우 좋아서 칼로 잘랐을 때 처음에는 광택이 있지만 금방 어떻게 된다? 광택이 사라진다. 자,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하고도 반응을 하고 무르기 때문에 칼로 잘릴 정도고, 세 번째는 공기하고 반응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금방 광택을 잇는다. 당연히 뭐니까 금속이니까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이쪽은 좀 지울게요.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좀 지울게. 알칼리 금속이라는 녀석이 뭐하고 만나면, 수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개수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여기에 A2O라고 하는 산화 알칼리 금속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물이 미안해. 산화물이 생기는 게 아니지. 쌤이 실수했다.
수산화물과 알칼리 금속이 만나가지고 그 수산화물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은 염기성을 띠어요. 그리고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매우 격렬하게 발생이 되면서 격렬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물은 염기성을 띠게 돼. 이 녀석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A 플러스라는 녀석과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염기성을 띠는 OH 마이너스 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 자체가 뭐가 된다? 물 자체가 그렇지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는 뭘 알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거 페노프탈레인입니다. 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 중성일 때는 무색인데 염기성일 때만 뻘겋게 변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여기 있나? 있네. 그 밑에 뭐 페노프탈레인이 있습니다. 뭐 페노프탈레인 말고도 뭐 있지? BTB 용액이라든지 또는 리트머스 종이. 그렇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찍어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지시약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지시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할로젠 원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거기에 36페이지에 보시면은 할로젠 원소. 자, 몇 쪽입니까?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17쪽에 있는 녀석. 18쪽이 아니야. 17쪽이야. 양쪽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 빼고 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요. 이온이 됐을 때 알칼리 금속은 항상 1가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1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겠죠? 주황색으로 표시하자. 그래서 Cl 마이너스 F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자, 이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할로젠 원소는 보통 일단 첫 번째 반응성이 좋은 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보통 플로린 두 개가 합해가지고 F2, Cl도 두 개가 만나서 Cl2, Br도 두 개가 만나서 Br2, 그리고 I가 두 개 만나서 I2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불소기체라고 하고 얘를 염소기체, 염소기체, 얘 브로민 용액, 얘는 아이오딘, 얘는 승화성 물질 고체고요. 금방 기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녀석은요. 일단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얘는 기체, 액체, 고체, 상온에서 이렇게 되고요. 얘 색이 되게 중요한데 색을 띄요. 얘네들 색을 띄는데 이 F라고 한 거는 우리가 노란색을 띱니다. 노란색. 그리고 염소는요. 우리가 황록색. 그러니까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초록빛깔도 좀 띄는 것 같으면서 노란빛깔도 나는 그런 색을 띄어요. 얘는 조금 노란색이 완전 노란색에 가깝고 얘는 약간 초록 색깔을 살짝 띄는 노란색을 띄어요. 얘는요 우리가 갈색이야. 그런데 갈색이라고 하는데 어떤 갈색이냐면 이런 색깔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냥 갈색이 아니라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레드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오드지, 요오드. 요오드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왜 내리니? 보라색. 자, 그리고 이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성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매우 크다.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매우 큰데 매우 크긴 큰데 뭐하고 반응을 매우 잘하느냐? 물하고는 반응을 잘 안 하고요.
물에는 되게 잘 안 녹아. 얘들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얘들 보통 뭐하고 반응을 하냐면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알칼리 금속하고 만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반응을 너무 잘해. 왜 반응이 잘할까? 얘들은요 전자가 한 개 버리고 싶은 녀석들이야. 알칼리 금속. 얘들은 한 개를 받고 싶은 녀석이야. 얘들은 한 개만 더 받으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든. 얘는 한 개만 버리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거든. 그래서 얘들은 한 개를 버리고 싶어 해. 전자를 한 개 버리고 싶어 하고 얘는 한 개를 받고 싶어 해. 근데 바로 옆에 있어. 전생연분이지. 아주 좋네. 한 개 버리는 거 아싸 하면서 한 개 바로 받으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전자를 버리는 녀석이 한 개를 바로 받으니까 바로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그것도 반응성이 매우 좋게. 반응성 좋은 녀석이. 안 그래도 다혈질인 녀석들이 천생연분이야. 바로 결혼까지 가는 거지. 둘이 결합을 바로 하면서 매우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올까? 보통 열만 나오는데 빛도 나옵니다. 빛과 열을 냅니다. 빛과 열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이 또 뭐하고 만나느냐? 이 알칼리 금속 말고도 또 반응하기 좋은 녀석이 하나 있네, 위에. 누구? 수소. 이 수소하고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수소하고 만나가지고 어떠한 물질을 만드는데 H가 붙으면 뭐가 되지? 우리 산성을 띠지요. 그래서 HF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리고 염소하고 만나면 HCl 뭐지? 염산. HBr 브로민산. 아이오딘화 산이 아이오딘은 잘 모르겠다. 아이오딘은 아마 반응을 수소하고 잘 하긴 할 건데 그렇게 산이 그렇게 큰가는 산이 있나 모르겠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할로젠화 산을 만듭니다. 자, 그럼 할로젠화 수소. 그리고 이 녀석이 물에 녹으면 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산이 되게 무서워요. 자, 예를 들어서 불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저기 공단, 경북 쪽에 구미 쪽에 보면 공단들 막 많은데 거기에 되게 많은 화합물들을 만들거든요. 이 화합물들 만드는 공단에 불산 누출 사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이 불산이 되게 무서운 게 유리 같은 거 다 녹여요. 물론 반응성이 좋은 것도 있는데 반응성도 매우 좋아. 그래서 이 불산 누출이 되면 보통 공장 반경 1km 이내는 다 대피를 시켜요. 사람들은. 바로 대피시킵니다. 소개시킨다고 하거든. 대피시키고 이 불산이라는 게 뭐가 위험하냐면 유리를 녹여. 유리 다 갈아야 돼. 불산 누출되면은. 그 불산 누출된 공장에서 다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염산 위험한가 알지? 당연히 위험하지. 무섭지? 염산 같은 거 사람에게 부으면 당연히 안 되고 뭐 어딘가에 막 부었다 그러면은 뭐 산 바로 피해야지. 그리고 뭐 브로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로젠화 산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37페이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38페이지에 원자의 전자 배치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원자과 전자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37페이지 풀어주시고 자, 이거 말고 우리 또 다른 교재가 있지요. 그 교재 보시면은 25페이지 스텝 1의 25페이지에 112번부터 121번까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풀어주세요. 시작. 자, 풀었습니까? 제가 이거 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24페이지의 것도 25페이지에 112번부터 121번도 아마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주기성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핵이 있어.
자,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첫 번째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2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것만 따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바깥에 어떻게 되느냐? 3개가 붙어. 전자가 3개다. 그러면 이거 원자번호 몇 번일까? 3번입니다. 리튬. 자, 전자가 3개니까 핵에 있는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도 3개일 거야. 그래야지 중성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자가 3개인데 이 전자일 때 이 안에 있는 꽉 채운 거는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는 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만 반응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는 몇 개? 1개. 1개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다? 1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튬, 수에리,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2개. 안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붕소는 3개. 수해리, 아이고 헷갈린다. B, C, N, O, F, N이 이것까지 좀 다 쓰자. 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그 다음에 산소는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로린은 7개. 됐지? 자, 네온은 몇 개? 8개요 하면 틀렸어. 0개입니다. 빵개. 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거든요. 참여 가능한 전자수야. 그렇기 때문에 꽉 채우면 이 녀석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얘들은 반응을 안 해요. 우리가 이 네온 같은 경우, 네온 하면 뭐가 제일 생각 먼저 나? 너희들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네온 사인 들어본 적은 있지? 요즘은 안 씁니다. 왜 안 쓸까? 네온 사인 쓰면요 전기를 미친 듯이 많이 먹어요. 엄청 써요. 네온 사인에 들어가는 전기 전압이 3만 볼트인가? 일단 엄청난 전압을 걸어주고 전기를 엄청나게 써야 돼. 전기세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됩니까? 이 네온이라는 녀석이 뭐야? 매우 안정적인 녀석이다 보니까 억지로 전기를 줘가지고 이 전자를 한 개 떼놨다가 다시 넣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면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 빛이 나온다고 했어. 그 다양한 빛이 나오게 만든 게 네온 사인이야. 근데 이 전자가 안 그래도 안정적인 녀석을 억지로 뗐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전기가 많이 들겠어 안 들겠어? 많이 들지. 그래서 이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그래서 네온 사인에 전기가 많이 들었던 거야. 그 전기가 많이 드니까 요새는 쓸까 안 쓸까? 그냥 일반 형광등, 백열등도 안 쓰고 형광등도 안 쓰고 요새는 다 뭐로 바꿔? LED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색 내려면 LED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지. 근데 네온 사인 쓴다고? 말도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이것 말고 또 다른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최외곽전자라는 게 있어요. 와가 아니라 외곽. 와각이 뭐니? 외곽전자. 최외곽전자는 뭐냐? 말 그대로 최외곽,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우리가 최외곽전자라고 해요. 안 써도 되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수. 자, 그래 얘는 리튬 같은 경우 몇 개? 똑같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이것까지는 원자과 전자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네온만 몇 개? 8개입니다. 0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24페이지 우리 풀이집 문제집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최외곽 전자수, 원자과 전자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만 18쪽에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만 다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거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자, 25페이지 122번부터 139번까지 풀어보시고요. 그 뒤쪽에 있는 26페이지부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31페이지에 있는 164번까지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너희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네.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들까지는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미안해. 자,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 건데 26페이지에 143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자의 전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했어. 맞니 틀리니? 맞지? 누가? 멘델레예프? 아니지. 모질리가 현대의 주기율표 모양을 만들었어.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학생 B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서로 같이, 여기 있네. 같은 족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서로 같이, 맞아요. 체외각 전자수도 서로 같이,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주기라고 했어. 주기는 맞니 틀리니? 틀렸어요. 뭐가 같아야 돼? 같은 조기 때만 성질이 비슷하지. 주기는 성질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 다시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면 위에 있었던 주기의 변화처럼 똑같지 않은 거 비슷하게 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3번 문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답은 3번 A, B가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14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주기율표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낸 것은. 자, 가가 뭐니? 수소지. 가 수소야. 수소는 금속 원소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수소는요, 금속 아닙니다. 비금속입니다. 여기에 있다고, 수소가 여기 이쪽 편에 있다고 금속이라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자, 나는 여기 있는 녀석이고요. 다는 여기 있는 녀석들입니다. 나는 다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맞니 틀리니? 모르겠지. 잘 모르겠으면 패스.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굳이 이거를 가지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1번은 뭐야? 틀렸잖아. 틀렸다 표시하고 2번은 애매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자, 3번 보자. 다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다. 자, 다는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라고 하는 녀석이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건 뭐라고 불러? 준금속이라고 했는데 종금속 아니야. 준금속이야. 준이야. 중 아니야. 중금속은 먹으면 죽고 이거 아니야. 준금속이죠. 이 준금속은 아니죠. 이거 지금 뭐야? 비금속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3번 틀렸어요. 3번 틀렸다. 4번, 5번 다 틀리면 답이 2번이야.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것들이라고. 자, 4번 라는 여기는 비활성 기체족인데 라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기는 개뿔. 뭐라고 했어? 여기 있는 녀석들은 반응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반응을 안 한다고. 거의 안 한다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얻어 금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4번도 뭐야? 틀렸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5번. 나하고 라는 모두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나. 알칼리 금속과 그 옆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새는 뭐 잘 안 씁니다만, 자, 이 알칼리 금속 쪽, 이쪽은 기체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금속이라 했잖아. 금속인데 알칼리 금속 아니야. 근데 이게 말이 되니? 5번도 어때? 틀렸어요. 나는 다보다 전자를 읽기 쉽네요. 생각을 해봐. 알칼리 금속 전자 읽기 쉽다고 했잖아. 다혈질 녀석들이야. 얘들 반응 엄청 잘해요. 여기 있는 녀석이 만약에 이 녀석만 이야기를 했으면은 애매할 수도 있어. 할로젠 원소도 반응성이 좋거든. 근데 뭐라 했어? 지금 이것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비금속 쪽을 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 산소가 알칼리 금속만큼 그렇게 반응성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산소들 뭐 지나가는 데만 뻥뻥뻥 터져야지. 아니잖아. 질소 터지니까 질소는 더 안정해요. 반응하기 얼마나 힘든데. 질소 가지고 비료 만들려면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줘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야 돼요. 비료의 주성분이 질소거든요. 질소가 이 공기 중에 널렸는데 왜 합성 비료를 만들기 힘들었게? 반응을 잘 안 해서 그래. 하버라는 사람과 보시에라는 사람이 하버-보시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 비료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고. 지금도 뭐 그렇게 쉽게 뻥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반응 잘 안 해. 반응성 당연히 이게 좋죠. 나가 좋죠. 맞지? 나가 다보다 반응성이 좋지. 반응성이 좋다는 건 뭐야? 전자를 잘 읽거나 얻는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장을 보시면요. 3번 한번 해볼까?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들의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체외곽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외곽 전자수가 처음에는 1개, 2개,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10번일 때 8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표상에, 그림상에, 얘 체외곽 전자수가 맞네. 만약에 이게 뭐였다면, 원자과 전자였다면 1개, 0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0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야? 1개, 2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체외곽 전자수에 대한 그래프가 맞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옳은 거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체외곽 전자수는 증가합니까? 예,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증가합니까? 아니요. 왜? 원자과 전자는 7까지 넣었다가 0으로 빠지거든. 같은 주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체외곽 전자의 경우는 맞고 원자과 전자일 땐 틀린 거야. 자, 두 번째, A,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모두 1이다. 내가 아까 전자 껍질 이야기했지. 1번과 2번은 다 K 껍질에 있다 했잖아. K쉘. 맞지?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네요. 디귿 B, C, D는 같은 족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B, C, D는 같은 족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죠. B, C, D는 같은 족 원소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체외곽 전자가 몇 개? 2개. B, C, D는 체외곽 전자가 2개야. 2개라는 건 다 알칼리 토금속 위치에 있는 녀석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풀어오시도록 합시다. 다 풀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64페이지까지 풀어오시도록 하고요. 물론 그 전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25페이지에 122번부터 139번까지 풀어보시고, 물론 필기도 중간중간 내가 이제 하셔야 돼요.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지웠지만은 좋은 게 뭐야? 돌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돌려보면서 필기 해놓고 내용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문제 풀어보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푼다? 보지 말고 풀어야 돼요. 보지 말고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해가지고 내가 뭘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냐, 암기 안 된 부분 다시 외우고 체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지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재미없는 과학 수업이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뭐 해야 될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